네, 계속해서 오늘장 이슈를 함께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명동 PB센터 김호균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팀장님 오늘 3대 지수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은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부진하게 계속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 우려가 계속 맞물린 게 원인으로 보이는데 덕분에 오히려 암호화폐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비트코인도 오늘 11만 달러를 기어이 넘어섰는데요. 자, 팀장님 오늘 장 전망과 암호화폐 전망도 함께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 간만에 좀 조정을 세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20년물 국채가 부진하면서 가뜩이나 매크로 지표인 이제 금리의 불안감이 높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트리거로 작용하면서 시장이 좀 밀렸고요. 좀 조정받을 상황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우려할 만한 그 하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데 이것이 일단은 이 레거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증시와 무관한 부분이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트럼프의 정책상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미국채를 매수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자체가 굉장히 높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트럼프 정책의 이 방향 자체가 오히려 비트코인을 높이는, 그러니까 위험 자산 중에 하나인 비트코인을 높이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 위험 자산 비트코인이 빠지지 않고 받쳐주면서 증시에 있어서는 어떤 투심을 유지시키는 어떤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시장 전망 그리고 비트코인 전망까지 저희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네, 계속해서 오늘 특히 주목해야 할 이슈 팀장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셀 아메리카가 힘을 받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무래도 대규모 감세한 통과 그리고 국채 시장 부진이 원인으로 보이는데, 자, 팀장님 뉴욕 증시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사실 지표나 이벤트가 많이 부재한데 오늘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제 S&P PMI 그리고 제조업 PMI, 서비스 PMI 발표가 있는데 흔히 말하는 이 하드 데이터를 많이 기다렸는데 하드 데이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시장의 트리거였던 새벽 2시에 국채 입찰이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은 10년물 무가채의 입찰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찰의 결과가 또 한번 이제 매크로 지표인 금리를 자극하면서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후반부에 이어지는 이제 변동성 강화 그리고 그 변동성의 방향이 하방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작용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렸던 PMI 지표가 나왔는데 S&P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서비스 PMI가 52.3으로 나오면서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반응할지는 일단 장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오는 것 아니냐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JP모건 CEO죠. 제이미 다이먼이 직접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이미 다이먼 월가의 황제죠. 예, 최근에 비관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장이 낙관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걸 경고했는데 레이 달리오도 비슷한 언급을 했고요. 근데 그렇다고 시장이 크게 하락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아무리 월가 황제의 말이라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낙관론의 경계 이런 식으로 우리 투자자들 활용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하락할 것이냐는 거에 대해서는 강세론자와 혹은 이제 비관론자가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히는, 즉 방향성을 쉽게 누구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월가의 황제인 제이미 다이먼이 이런 경고를 했느냐?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반등은 올랐고 이러한 추세적 관성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업의 실적,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반등하는 모멘텀은 가져갔고 관세의 위험은 사라졌지만 시장이 여기서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업의 실적 이 전망치가 제이미 다이먼이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경고한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이거 공포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잘못 해석하지 마시고 아직 내용이 부족하고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부분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최근에 아무래도 이 주가 시장이 단기적인 반등을 보인 바가 있었으니까 그에 따른 지나친 낙관을 좀 경계를 하자.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언급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흔히 뭐 헤드라인을 뽑으면서 시장이 이제 폭락할 일만 남았다, 빠질 일만 남았다, 재미있다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보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나친 낙관만 좀 경계하자. 네, 그렇게만 맞습니다. 보면 예.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채 시장이 부진을 하다 보니까 미국 규제 당국이 좀 급하긴 하지만 규제 완화책을 내놓는 모양새입니다. 보통 SLR이라고 하죠.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을 줄여서 이 대형 은행들이 국채 매입 여력을 늘리겠다 그런 의미로 읽혀지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꽤나 긍정적으로 발언을 했던 부분이고 미국 대형 은행들 주가에 어떤 영향이 가게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뭐 대형 은행 주가의 영향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 이 트럼프 초기에도 베센트 재무장관이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가 보고 있는 건 10년물 금리다. 일단 부채 부담을 감소시키고 롤오버가 되는 이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증시가 크게 폭락했다가 올라왔지만 금리 자체도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거든요. 금리나 주가나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또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전에 낮추는 방식이었던 흔히 말하는 지수의 하락을 감안하더라도 금리를 낮추는 이런 과격한 정책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수요 자체, 즉 국채된 수요를 늘리면서 금리를 낮추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언급됐던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그 기초 자산을 미국채로 돌리는 부분 이게 또 새로운 수요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트럼프의 관세 협상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국가에게 좀 압박을 해서 미국채를 더 매수할 수 있게끔 미국채 수요를 외부에서 끌어들이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내부적 즉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미국채를 더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SLR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대형 은행들의 주가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보는 거는 이 정책이 실제 은행들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즉 비중만 늘려준다고 바로 매수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수익이 된다고 봤을 때 대형은행들이 그 참여를 하고 그 수익이 나니까 은행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건데 그러면 뭘 하느냐. 베센트 재무장관이 사실 월가에 대한 이해도 높고 금융을 굉장히 잘 다루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략상 미국채에 대한 수요를 만들면서 대형 은행들 입장에서 지금 어떤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 지금 미국채를 사게 되면 금리가 하락하고 즉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장부 가치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유도를 할 겁니다. 그런 것이 같이 이루어질 때 이 SLR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고 은행의 실적 개선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국채의 수요와 수급을 직접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실제로 이 대형 은행들의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이 규제 당국의 흐름을 보면 여러 우려가 지금 겹치고 또 이를 진정시키려고 완화책을 내놓는 이 여러 방향들이 엇갈리는 그런 혼란한 상황으로 좀 읽혀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혼란스러운 장세에서는 우리 투자자들이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주변에서도 최근에 시장이 많이 좀 어렵다,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시장의 방향이 좀 읽히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고, 재료도 없고, 그렇다고 지수의 방향이 어느 한쪽으로 올라가거나 떨어지가 않고 있습니다. 떨어질만 하더라도 매수세가 살아있는 부분이 나오고, 그렇다고 뭐 강하게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 뭔가 어떤 행동을 하기보다는 이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아직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판단할 수 있는 재료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그 재료란 것이 무엇이냐? 금리의 방향과 트럼프의 정책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변수인데 금리의 방향이라는 건 지금 올라간다고 보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상방이 막혀있는 올라감입니다. 그러니까 30년물 금리 기준으로 5% 그리고 10년물 기준으로 4.6%,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는 벽에 다다랐다고 보여지고 얘를 돌파하게 되면 사실 증시에서는 굉장히 부담감이 높아지는 즉 인계
임계점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거를 시장이 우려하기 때문에 조금 눌려 있는 모습이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를 이 벽에 막혀서 갑자기 또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돌벽을 돌파하면서 시장을 위기로 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게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의 방향이 최근에 좀 목격이 안 되고 있는데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이전에는 지출을 줄이고 그리고 세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갔다면 최근에는 이런 이제 무역 정책, 관세 정책보다는 오히려 금융, 환율을 건드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재정을 확대해가지고 GDP를 늘리겠다. 좀 반대 방향의 정책으로 좀 선회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뭐 그 대표적인 경우가 골든돔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그런 행동 자체는 증시에는 나쁠 게 없습니다. 증시를 부양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너무 지금의 비관론에 빠지지 말고 10년물 금리를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내용과 재료를 기다리고 움직이는 게 좀 더 맞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어떤 트레이딩을 해야 되냐? 지수의 방해 보이지 않는다면 이런 장에서는 개별 종목이 움직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국장의 모습처럼 순환매가 도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변동성은 그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나오는 거고 한 곳의 쏠림으로 다 같은 업종이나 섹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목, 특정 업종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 빡빡한 상황 속에서 어느 업종, 어느 종목의 수급이 몰릴 것에 대한 고민을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리를 하자면 현재 이 미국의 정책 방향성이 다소 불확실해진 만큼 뭔가 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단 네. 이 개별 종목의 이슈를 잘 파악해서 그 수급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리를 참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명동 PB센터 김호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